위치 진짜 좋아요. 근데 거기가 만약에 그 약간 진짜 고급 아파트처럼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치가 너무 좋고 네. 앞으로 용산공원 개발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 호재들도 있고 반포대교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엄청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터보님의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현재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부자분의 채널. 아니에요. 부자의 삶을 보여주는 채널. 네, 죄송합니다. 뭐 제가 부자라고 언급한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네네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혹시 이제 살고 계신 곳이 어디였었죠? 지금 나인원 한남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나인호 한남에서 계시는데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어쩌라는. 그래서 이제 터보님 모시고 뭐 부자의 삶이라든가 부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터보님이 특히나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뭉뚱그려서 요즘에는 똘똘한 현체 현상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상구 그걸 따라가는 마용성 네. 여기 집가 상승이 다른 곳보다 더 컸던 건데 자 똘똘한 한 채 현상 이 희소가치 어떻게 보세요? 똘똘한 한 채는 사실 정부에서 규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명확하게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현상이 어떠냐를 보면 명확하게 그런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기사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지표 같은 걸 이제 KB에서 나온 지표들 찾아보면 저희가 22년에 고금리에 타격을 받고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꺾였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25%, 28% 이렇게 빠졌었고, 맞아요. 굉장히 많이 아파트 가격이 빠졌었는데, 22년 6월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도 빠졌고, 전국 아파트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다가 반등을 23년에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반등할 때 전국 아파트 가격은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1.9%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와요. 근데 선도 아파트 50 그 지표가 있잖아요. 네, 전국에 있는 50개 아파트 시가총액으로 1위부터 50위까지 세운 건데 50개 전부 다 서울에 있어요. 단 하나도 지방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부산에는 뭐 5천 가구 정도 된 아파트가 편입이 됐었는데 지방은 계속 빠지고 서울은 계속 올라가니까 부산에 있는 그 아파트도 탈락을 하게 되고 맞아요. 전국을 선도하는 5개 비싼 아파트인 거겠죠. 50개. 대표적으로 네, 어떤 곳들이 있죠? 뭐 고덕 그라시움도 들어가 있고요. 뭐 올파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웬만한 우리가 아는 뭐 음마아파트부터 해서 유명한 아파트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예를 들면 뭐 반포 자이 반포자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원베일리 들어가 있고 막 등등등 우리가 아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 50개 아파트가 다 서울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2023년 4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잖아요. 4월부터 반등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표로 잡히는 건 그래요. 그래서 4월부터 2024년 10월 최근까지 계속 반등했다고 보고 있는데 반등할 때 오히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9% 빠진 걸로 나와요. 근데 선도 아파트 50개 지구 같은 경우는 15%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 지표만 봐도 똘똘한 한 채로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죠. 현상은 확실히 그렇죠. 똘똘한 채로 많이 쏠렸다. 네네. 야, 근데 똘똘한 채 중에서도 사람들이 또 신축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신축의 가치는요? 그러면 확실히 그 신축하고 구축하고 가격 갭이 계속 벌어지다가 최근에는 또 그게 구축 아파트 상승률이 또 높았다 이렇게 뭐 하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신축이 뭐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축하고 구축하고 사용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축으로 많이 쏠렸던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경기도에 있는 완전히 좀 교통망이 좀 괜찮은 그런 신축이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약간 구축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그 똘똘한 한 채 이야기에서 좀 이어봤자면 지금은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이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25개 구의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25개 구에 있는 구를 이렇게 분석한 영상을 하나를 찍었었어요. 오늘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서울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경기도보다도 오히려 핵심 업무직으로 오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데를 보면 확실히 경기도에 있는 좀 1등 아파트들 뭐 가천이라든가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 상승률이 더 적었어요. 그런 데는 또 오히려. 그래서 꼭 서울이냐 뭐 경기도냐 이렇게 나눌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신축이냐 구축이냐도 분명히 뚜렷하게 신축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신축도 신축 나름이다. 신축 플러스 거기다가 핵심지까지 같이 붙으면 굉장히 큰 탄력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강은요? 한강변 쪽에 붙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네네 엄청 중요하죠. 한강변도 사실 서울에서 완전 외곽으로 나가서 강동구에서 더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데는 그렇게까지 탄력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서울 아파트의 역사라는 또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서울 도시사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 예전에는 부자들이 한강변에 안 살았잖아요. 어디 살았죠?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산다라고 해도 방배동 살았죠. 맞아요. 산자락에 있는 방배중학교 너머에 있는 그 산자락에 많이 살았었고 그리고 예전에 1970년대 이전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부촌이 다 평창동 성북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더 이렇게 뭐 청와대랑도 가깝고 그리고 네. 종로 업무지구랑도 가깝고 당시에는 강남 업무지구라는 그 개념조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강 시대가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한강변에는 사실 좀 주공 아파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보다 잠실에 있었던 엘리트라고 부르는 거기도 다 주공 아파트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원베일리니 뭐 반네퍼니 이런 데다 주공 아파트였고 예전에 서초구 안에서 보면 서초구에서 진짜 부촌은 그 1교 넘어가지고 방배중학교 산자락에 붙어있는 쪽이 진짜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고 한강변에 붙어 있었던 그 주공 아파트들은 그 지역 안에서 반포 2동 뭐 4동 여기에 되게 많아 방배동까지 넓혀보면 꽤 지역이 넓은데요. 그 지역 안에서는 좀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패러다임이 완전 변한 거죠. 근데 왜 한강변으로 모였느냐라고 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인프라들이 확충이라든가 교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고도 경제 성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예전에 한강변은 일단 공원 정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막 홍수가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기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 아파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아파트들을 보면 대형 평형대가 오히려 한강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평형을 한강 앞에 붙여놓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나거나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앞쪽이 먼저 타격을 받게끔 그러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큰 평형대 사는 사람 뒤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옛날 아파트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옛날에 한강의 가치가 높지 않았죠. 공원도 없었고 그리고 홍수에 대한 어떤 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요즘에는 건축 기술도 워낙 좋아지니까 막 이렇게 높여서 짓고 지대 높이고 하는 게 가능했는데 그때는 5층, 6층짜리 아파트들 막 이렇게 좀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아파트들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한강 중에서도 사실 요즘에는 몇 년 사이에 예전에도 뭐 그랬겠지만 반포가 엄청나게 치고 올랐잖아요. 뭐 반포만 한강을 끼고 있는 건 아닌데 유독 반포가 한강의 수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은 있단 말이죠. 반포가 지금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반포는 그냥 생활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압구정 3구역, 4구역, 5구역이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렇죠. 그냥 뭐 반포는 그냥 뭐 속된 말로 뺨때기 후려치는 정도. 압구정동이 최고다. 네, 뭐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제 정비 사업이 다 끝난다라고 해서 생활 인프라가 반포보다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압구정이 가지지 못한 많은 생활 인프라나 공원들이 반포에 있어요. 압구정 그게 없거든요. 한강 공원의 어떤 규모도 다르고요. 어쨌든 근데 반포는 일단 생활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일단 신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도 그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병원 있고요, 백화점 있고요, 학군 있고요. 병원이면 뭐 이제 성모병원도 있고, 이제 거기가 5대 병원에 해당되죠. 그렇죠. 5대 병원이죠. 그래서 5대 병원 있고 그리고 녹지도 많고요. 서초가 실제로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워낙 이제 고수터미널, 그러니까 가장 큰 약점은 고수터미널이 있는 건데 맞아요. 고수터미널이 있어서 이제 차로 다니는 교통이 되게 많이 막혀요. 그래서 세대수도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지하철도 굉장히 여러 호선들이 다니고 서울에서 이제 반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호선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터미널 앞에 있고 그리고 백화점 있고 병원 있고 한강공원이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고 다리 하나 건너면 또 이태원이고 그 이태원 찔러가지고 남산터널 지나면 또 종로 업무지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랑 강변로를 바로 앞에서 탈 수 있고 그런 입지를 가진 곳이 과연 그럼 서울에 있나? 그런 생활 인프라를 가진 곳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압구정이 대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압구정이 만약에 정비가 된다라고 해도 반포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즘에는 이제 정말 좋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구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동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파트 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파트 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쪼개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구는 당연히 압구정동이 되는 거고 서초구는 이제 반포동이 되는 거고 용산구는 이제 터보님이 살고 계시는 한남동이 되는 거고 성동구는 이제 성수동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네 개가 대장 4개의 동이 맞나요? 맞죠. 사실 실질적으로 맞죠. 네네. 그럼 여기 안에서의 순위가 혹시 있을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성동구, 성수동이다라고 하면 성수동이 되게 넓어요 또. 그리고 중공업적이 엄청 넓게 분포가 돼 있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서울숲
앞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맞아.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네, 포레스트. 네네. 그리고 뭐 트리마제도 있고, 트리마제. 그리고 한남동도 굉장히 좀 넓은데요. 한남 뉴타운까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한남동도 특정 아파트 몇 개가 좀 이제 리딩하는 게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강남구 얘기하셨는데, 그럼 청담동이 또 되게 섭섭해하지 않을까. 청담동에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고, 근데 재밌는 게 청담동에 고급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최근 신축, 뭐 PH119나 에테르노나 이런 사시는 분들은 청담동 산다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진짜로. 그냥 어디 사세요? 뭐 PH119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청담동도 넓거든요. 아니, 근데 자기 집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처음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은 청담동 살아요, 청담동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고 청담동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안 나가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한 동짜리 아파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낙후된 빌라도 되게 많고 청담동은 확실히 그 개별 빌라의 개별성이 너무나 높아서 넘사벽의 차이가 난다. 좀 다른 동네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이 동네들에 사실 요즘에 핫한 것 중 하나가 하이엔드 주택들도 다 이런 동네에 있잖아요. 하이엔드 주택 가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이엔드 주택 기소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하이엔드 주택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그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건 세법상 있는 용어긴 한데 그건 면적 기준으로 본 거고 그냥 우리가 고급 아파트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는 딱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개. 아크로솔 포레스트랑 그리고 한남 더이라고 나인원 한남 정도가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뭐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공간이고 대형 평형대 위주로 돼 있고 정비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없고 그런 등등의 이유들을 들 수 있는데 실제 고급 아파트 시장은 이 3개가 다 리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하이엔드 주택 말씀하셨으니까 고급 빌라랑 또 고급 아파트랑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청담동에 에테르노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호가가 200 몇십억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나인원 한남 듀플렉스가 실거래가 220억이 됐어요. 근데 에테르노가 200 몇십억을 부르고 있고 여기 실거래 220억 됐으니 여기도 이제 호가는 230억밖에 부를 거 아니에요. 어디가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항상 대답은 200억이 넘는 주택을 지를 정도의 사람이면 호불호 따라가면 된다. 그거 어떻게 좋은 거 없다.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어디가 높냐라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인원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대지 지분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대지 지분 플러스 다른 게 있어요.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급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 가능성. 그게 뭐냐면 공급이 과연 앞으로 향후에 쉽게 될 수 있느냐. 이런 고급 주택이. 네네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 빌라는 너무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빌라의 트렌드들을 보면요. 청담동에 있는 상직한림 3차나 이런 데도 옛날에는 PH119나 지금 에테르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변이 다 그 청담동 고급 빌라 라인이거든요. 뷰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런 고급 빌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한번 구축화가 되기 시작하면 매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신축이 너무 쉽게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대지가 800평, 700평 이런 대지에 좀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일 때 최근에 그랬잖아요. PH129도 준공된 지 4년인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에테르도 최근에 준공이 됐고 근데 얘들이 사업 착수한 때가 언제냐? 부동산 상승기에 다 착수를 하게 되거든요. 부동산 상승기 때 사람들이 너도나도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그 시기 때 이제 시행사에서 부지를 확보한 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 시행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그리고 대지가 되게 조금만 있어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트렌드가 바뀌면 빨리빨리 이게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에테르노, 뭐 청담, 그 다음에 에테르노 압구정이 될 수도 있고 손흥민이 샀다라고 하는 PH119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 이런 주택들이 얼마만큼 그 동네 비슷한 동네에 공급이 쉽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희소성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는 고급 빌라는 되게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경향이 좀 되게 강한 것 같고요. 공급이 쉽기 때문에. 근데 고급 아파트, 예를 들어 나인원이나 더일이나 지금 이제 그 유엔사에서 짓고 있는 파크사이 서울이나 아니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이런 데는 과연 쉽게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를 보면 쉽지가 않아요. 면적이 좀 크기 때문인 거죠. 핵심지에 그만큼의 면적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매크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 같이 하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매크로 다 좋으면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22년에 폭락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송파구 아파트 엄청 떨어졌고요. 반포자에도 30억 깨졌었어요. 29억인가 8억이 거래됐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으로 야 여기가 이 폭락 이렇게 깨지네 이러면서 폭락장을 맞았는데 여기 아파트들은 한 번도 하락 거래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거래는 많이 안 일어났는데 거래는 거의 없었지만 한 번도 하락 거래가 없었고 재밌는 게 2022년 당시의 전세가 75평이 75억에 거래가 되는
딴 데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부동산 TV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고급 아파트의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를 봤을 때 이제 보통 30억이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15억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라서 30억 정도로 두시는데 30억이 딱 이제 반포의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반포 20평대가 30억이 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런 좀 그래도 나름 럭셔리 라이프를 사는 분들이 그 평수에 살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더 위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한 6, 70억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그 시장이 좀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라이노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공간이 지어질 공간이 서울에 없는 거예요? 있어요. 아니면 후보지가 어디 있어요? 수성부 부지도 있고요. 워낙 위치도 좋고, 그리고 유엔사 부지는 이미 개발하고 있고, 수성부 부지도 만약에 잘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어요. 수성부 어디 있어요? 그 반포대교 건너면 바로 있어요. 거기가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남기고 간 땅이거든요. 전 최근에 거기 가봤어요. 이미지 띄워주세요. 네, 위치 진짜 좋아요. 근데 거기가 만약에 그 약간 진짜 고급 아파트처럼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개발될지는. 된다라고 하면 위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용산공원 개발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 호재들도 있고, 반포대교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잠수교 밑에 걸어서 반포. 엄청 매력적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원베일과 반포를 네, 걸어갈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부지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비창 부지 그 뒤쪽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상업지가 몰려 있는 곳에는 고급주택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한강로에 있는 그 주복들의 시세가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완전 빈 땅으로 남아 있고 정비 사업이 아닌 곳을 찾아보면 그 몇 개 없어요, 진짜. 유엔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유엔사 부지는 반포대교 건너서 수성부 부지를 지나서 쭉 이태원 쪽으로 가다 보면 옆에 엄청나게 크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 준공 예정이고, 그 오피스텔이 700세대 정도, 그리고 아파트가 400세대 정도 공급이 될 거고요. 아파트는 60평대에서 90평대로 공급이 될 거고, 오피스텔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전 유엔사 부지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아파트를 대형 평형대 위주로 하고 층고 높이고, 또 이제 용산공원 개발 호재도 있고, 반포대교 건너면 바로고, 이태원 상권도 맞닿아 있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거든요. 완전 A급 위치거든요. 근데 과연 오피스텔하고 이렇게 섞었을 때 이게 과연 그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 부자들이 그 시세를 정말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굳이 여기 들어올까? 네, 들어올까? 그거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야, 근데 말씀하신 그 지금 후보지들도 보니까 다 강남, 용산, 성동구 근처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이엔드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구에서는 면적이 있어도 좋은 곳들에 들어가도 하이엔드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기존의 사람들이 그래도 뭐 서울수 근처라든가 남산 근처 한남동 전통분촌, 그리고 강남 청담동 전통분촌,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동들, 이 구가 가지고 있는 교통 플러스 생활 인프라가 단기간에 뛰어넘긴 또 쉽지 않잖아요. 반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한남 뉴타운에 들어서면 반포 시세 대비 몇 프로 갈까요? 뭐 이런 얘기 엄청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 제 지인들도 지금 현금 들고 어디 들어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저는 한남 뉴타운 뭐 3구역, 2구역이 전부 다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8,000세대, 9,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일대 생활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고, 반포 대비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 얘기 제 유튜브에서 했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한유 3구역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할 때 처음엔 현대백화점 유치를 한 해 만에 막 이랬었어요. 그럼 반포 같은 경우는 또 신세계백화점의 앞에 있는 그 인프라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죠. 네, 그 앞에서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거기 전국에서 매출 1등이잖아요. 맞아요. 그 백화점이. 그리고 푸드코트도 되게 이용할 만해요. 되게 맛있어요. 좋아요. 네, 저 반포 30년 살았었는데, 반포에 살 때 거기 푸드코트 좀 문 닫는 시간에 가면 할인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 그때 가성비 진짜 좋아.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가.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 현대백화점 유치하기만 했는데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인프라들이 반포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학군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이제 생기는 거는 한유가 전부 다 재개발이 끝나고 좀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반포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라이노 한남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하이엔드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뭐 갤러리아 폴에도 그 근처에 있고 갤러리 아파트 너무 좋죠. 그다음에 삼성도 아이파크도 있고 네네. 뭐 트리마지도 있고 한데 네네네. 요것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파크는 너무 오래됐고요. 당연히 아이파크 너무 비싼 아파트고 네. 뭐 평당 1억 넘는 아파트고 너무 좋죠. 그리고 뭐 GBC 개발도 예정돼 있고 삼성동에 일단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긴 한데 20년이 넘은 이제 구축 아파트라서 지금 우리가 고급 아파트라고 하면 그래도 최근에 지어졌는데 우리 최근에 좀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좀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간이고. 근데 삼성도 아이파크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고 고지대에 있어서 되게 좋지만 커뮤니티조차도 너무나 낙후돼 있고 주변에 또 생활 인프라도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주차장도 되게 좁아요. 굉장히 좁고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 사시는 회장님들도 많고 부자분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구축이다. 그래서 이제 제외를 했고요. 트리마제는 너무 소형평대가 많고 트리마제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트리마제 2년 살았었고 그래서 뭐 너무 소형평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결코 고급 아파트로 갈 수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커뮤니티도 너무 협소하고. 소형평대가 많기 때문인가요? 유튜브에서 트리마제에 살면서 월세인데 자랑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트리마제 같아요. 그렇죠. 네, 11평하고 16평이 네. 엄청 많거든요. 11평, 16평이 원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룸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입주민들의 구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트리마제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하드웨어가 그냥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랑 비교했을 때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요. 네, 넘사벽 차이가 나요. 뭐 층고부터 해서 뭐 주차 대수, 뭐 커뮤니티 면적 이런 것들이 고급 아파트라고 부를 수 없어요, 사실. 네, 그냥 일반 아파트 정도의 수준이지 부를 수 없습니다. 뷰에 되게 몰빵이 돼 있는. 그래서 트리마제가 첼리투스랑 같이 움직여요, 시세가. 평당, 그러니까 트리마제에서 가장 뷰가 좋다라고 하는 56평, 62평이 평당 한 1억 정도에 거래가 되거든요, 실거래가. 첼리투스 딱 그 가격에 거래가 돼요. 첼리투스 둘이 비슷한 거예요? 뷰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죠. 근데 트리마제가 저는 좀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촌동이 아직 재개발이 안 됐으니까 아직 재건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시세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놀랍도록 비슷하게 움직여요. 놀랍도록. 둘 다 워낙 한강이니까 또 가까우니까. 네네네. 평당 1억 정도에 딱 맞춰서 움직여요. 둘 다. 트리마제에서 뷰가 좀 안 나오는 데는 평당 한 8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평당 1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으니까 5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네. 갤러리아 폴에는요? 갤러리아 폴에도 당연히 고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대형평대만 있고 그리고 뷰 좋은 데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지어진 지 조금 돼서 약간 좀 시세 뭔가 그 동네를 대표하고 리딩하는 아파트는 또 아니라서 근데 광의로 좀 포함을 하면 갤러리아 폴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신축과 커뮤니티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아파트 우리가 커뮤니티의 역사를 보면 2008, 9년에 지어진 반래퍼랑 반자가 처음에 그거를 좀 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반자랑 반래퍼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좀 낙후돼 있고 그렇게 훌륭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인 시설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파트들이 고급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게 1세대라고 하면 지금 거의 3세대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요런 아파트들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